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경제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바로 앞에 동영상을 듣고 오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파트 2, 통화전쟁입니다. 통화전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미국.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미국을 살린 첫 번째 힘은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였다. 2008년 미국 경제가 무너지자 대공황의 공포가 엄습했다. 이때 구원자로 나타난 사람이 벤 버냉키였다. 버냉키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취했다. 우선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리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었다. 장기 채권 등을 연준이 직접 사서 시중에 돈을 뿌리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되살린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에너지다. 달러가 미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었다면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라는 에너지원은 미국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했다. 제1기축통화인 달러가 전 세계로 풀려나가자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8년 위기 직전까지 급하게 가치가 오르던 달러의 추세가 한순간에 반전하여 약달러 흐름이 세계를 강타했다. 여기까지가 오바마 행정부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정책은 독단적인 행동이거나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통화 전쟁의 2단계일 뿐이다. 미 연준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미국 경제를 살릴 다음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막대하게 풀린 달러가 미국 경제에 몰고 올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13년 당시 필자는 이런 흐름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미국 경제는 1단계 양적 완화 축소 및 중지, 2단계 기준금리 인상, 3단계 보호무역주의, 4단계 신산업 버블 형성, 4단계를 거쳐 회복에 성공할 것이다. 2008년 이후 첫 6년에서 8년은 미국 경제가 하강하면서 한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며 이것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가 되네요. 다음 6년에서 8년은 미국 경제가 반전하여 회복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 중국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 이후 6에서 8년은 2020년에서 2022년이네요. 한국은 후반 6에서 8년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학자들이 2020년에서 2023년, 어떤 사람들은 2025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인가 봅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을 압박하여 상대국의 통화 강세, 즉 상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강제함으로써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즉 약달러 정책이라는 말인데요. 미국의 압박을 받는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의 횡포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통화 전쟁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통화 전략이다. 가만히 보면 총이나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나 다름없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전략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화전쟁에서 미국이 노리는 것. 미국은 통화전쟁을 통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주적은 중국이고 한국이나 독일 등도 미국의 통화전쟁 대상이다. 일본은 트럼프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화전쟁의 칼날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통화전쟁의 포문을 열려면 자국 통화의 발행량을 늘리고 상대국 통화를 강제로 평가 절상시켜야 한다. 즉 자국 통화인 달러의 발행량을 늘려서 달러를 약세로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상대국 통화는 즉 자신과 경쟁국 상대에 있는 다른 나라의 통화는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국 통화를 평가 절상시키려면 몇 나라가 합의를 해서 강제로 절상시키거나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로 위협해서 스스로 평가 절상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플라자 합의인데요. 이 플라자 합의 내용은 이 바로 다음 편에 나옵니다.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제1기축통화국뿐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중국이 급격히 위안화를 절상시키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 미국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내 소비가 하락한다. 미국의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즉, 미중 통화 전쟁의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때나 고려할 문제다. 중국의 모든 힘은 돈에서 나온다. 2017년에 미국의 GDP가 19조 달러였을 때 중국 GDP는 거의 12조 달러까지 따라붙었다. 이 추세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추월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중국의 도전이 미국의 패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확실하다면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소비 부진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런 말이 있었죠. 원래 그 당시에 미국이 중국을 손봐주려고 했는데 금융위기가 미국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자 그만큼 내공이 쌓이자 이때다 하면서 중국을 이제 손봐주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경상을 입더라도 감수하고 중국을 중환자실에 보내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 10년 전에 비해 미국에 유리하게 변한 요소가 하나 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베트남이나 인도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 선진국 기업들의 공장이 점차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상승이 미국의 소비시장에 주는 충격도 약해지고 있다. 사실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특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도 베트남으로 거의 다 옮기셨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중국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가 잠시 위축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화된 글로벌 공급처를 통해 태국이나 베트남 등 제3국의 저렴한 대체 제품을 찾게 된다. 일부는 다시 미국 공산품에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강조하며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상승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해도 소비가 늘어서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 트럼프도 사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몰아붙일 수는 없어요. 최윤식 씨 말로는 지금은 중국으로 옮겨갔던 주요 생산국들의 공장이 태국이나 베트남 등 대체국으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조금은 축소될 것이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든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중국의 실업률을 높이고 중국 내수 시장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점이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이 수출 주식뿐만 아니라 내수 주식도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도 엉망이죠. 주식시장이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의 수출 기업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지금 연동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엉망인가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손봐주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과거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8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미일 통화전쟁이고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미중 통화전쟁, 미중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통화전쟁의 역사, 미일 통화전쟁 잊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여자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